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윤영의 CSI 리포터 권윤영입니다. 요즘 코로나와 태풍 때문에 안 그래도 상처가 된 마음들까지 여러분들 견디시기가 힘들 텐데 잘 버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왜 연쇄살인범이 되었나 계속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이런 사건들에 좀 실체에 접근을 해보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든지 다시는 이런 범죄가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에서 예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안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함께 고민하자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보시면서 이런 범죄들은 이러한 외부적 조건 또 심리적인 개인의 조건들을 갖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로의 인사가 길었습니다. 같이 함께 하실 두 분 원장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전히 개화범 고주홍입니다. 네, 연속 시리즈 그들은 왜 연쇄살인범이 되었나.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사건은요,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를 향한 분노. 사실 이게 범행 동기죠. 범행 동기가 형성되는 과정이 어떤 그 개인의 사이코패스 성향, 또 범죄 성향,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왜 우리 사회에서 동기화 되는지, 동기가 형성되는데 사회적인 환경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런 요인들을 좀 함께 살펴보는 그런 분석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것에 이제 분노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사회적 분노. 그 두 분 원장님은 20대에 어떤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분노를 느껴봤을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요. 글쎄, 저도 딱 이 시기가 이제 20대 초반, 중반을 좀 시기였는데, 당시에 뭐 사회적으로 분노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었던 것들이, 뭐, 요즘도 늘 문제가 되고 있지만, 뭐, 입학 부정이라든지, 혹은 또, 당시에 그, 민주화가 지나고 이제 여행 자유화 이런 것들이 되면서 많은 그 소위 얘기하는 부유층에서 유학을 많이 가게 되고 그 유학생들이 뭐 방학 시즌이 된다거나 이럴 때 국내에 들어와서 뭐 압구정동이라든지 그 당시 유명했던 그런 유흥가 쪽에 많이 뭐 돈 자랑을 하듯이 그런 현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시에 오렌지족이다, 뭐 오렌지족을 따라하려는 뭐 낑깡족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이렇게 뭐 사회적 분노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그런 빈부의 격차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는 좀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고원장은 저는 그 나이가 91년도, 93년도 그때가 군대를 대한민국 남성들이라면 20살이 넘어가면서 군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언제 가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시스템적인 의무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시기에 고민해야 될 것들이 그것들에 대한 게 가장 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안 가는 사람도 있고 빼주는 사람도 있고 그게 나만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뭐 치밀어 오르는 분노는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잔재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억울함 그런 것들이 분노의 하나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런 사실 사회적 분노라고 하는 것은 그 명칭 그대로 사회 현상에서 내 개인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런 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런 사회적 분노가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는 뭐 이렇게 발산을 하거나 뭐 남을 공격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두 분은 어떻게 해소하는 방법이 따로 있으신가요? 그 시대가 계속 변하잖아요, 시대라는 건. 그래서 당시에는 약간 그 불공정하고 그랬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지만 점차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평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지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확히는 뭐 그때 당시에 그 분노를 어떻게 사겨야지 하는 그런 구체적인 마음은 없었죠. 저는 뭐 그 당시에 생간이어서 간이 좋아서 그냥 맨날 술 먹고 술 먹는 친구들끼리 그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다음날 아침에 무슨 얘기인지 한지 잘 모르겠고 그러면서 맨날 그 반복되는 실수를 범했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어떤
분노를 느낀다라고 하는 감정은 굉장히 불쾌한 감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피하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의견들을 가진 사람들끼리 술도 마시고 그것을 막 토로하고 막 큰 소리를 치면서 또 발산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거기에서 이제 그치는 것이 보편적인 뭐 대처 방법, 그러니까 대처 방법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인 어떤 해소의 뭐 그런 방법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결국 뭐냐면 이 사회적 분노라고 하는 용어처럼 결국은 이런 분노들은 결국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뭔가 좀 정당하지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제되어 있는 그런 분노의 양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머턴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얘기했듯이 사회적 일탈은 결국 경제적 불균형에서부터 비롯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얘기들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경제적 불균형이 갖고 있는 어떤 고질적인 문제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 사회에 좀 주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자괴감, 이런 감정들이 아마 분노와 연결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건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당시 진짜 뉴스를 봤을 때 엄청나게 충격적이었던 일들이었죠. 아마 그 전에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건이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는 왜 지난번에 우리 이춘재 사건 했었잖아요. 그 이춘재의 마지막 사건 한 2년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엽기적이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고 그 사건의 서막이 올랐던 걸 1993년 7월 그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그녀에겐 그저 평범한 하루 중 하나였을 겁니다. 밤 11시경 야근을 마치고 늘 다니던 길로 퇴근을 하던 20살의 이 씨. 그런데 아까부터 그녀를 유심히 지켜보던 여러 개의 눈이 있었습니다. 앞서가는 그녀의 뒤를 조심스럽게 밟으며 따라붙은 의문의 남자들. 그들 중 한 명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와 이 씨를 낚아채듯 끌고 인근 다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지도 못한 채 이 씨는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꼼짝도 못하고 있던 그녀를 의문의 범인들은 잔인하게 성폭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 벌어진 일은 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몇 명의 남자들이 더 나타나더니 그들 중 한 남자가 그녀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말았던 겁니다. 남자는 이 씨의 숨이 끊어지자 다른 이들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봐도 사람은 이렇게 죽이는 거야. 피해자 한 사람에게 순식간에 여러 가지 범죄가 이루어졌는데요. 납치, 성폭행, 살인까지 피해자분이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웠을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지금 범인이 여러 명이고 살인하면서 사람은 이렇게 죽이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치 보여주기 위해서 살인을 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건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사실 이 사건은 고전적으로 이어져 오던 한국 사회 범죄 유형이 갑자기 바뀌어가는 결정적인 순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집단이 모여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강력 범죄가 몇 가지 포함되는 살인, 성폭행, 또 시신의 유기, 훼손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범죄가 전통적인 범죄와는 좀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끔찍한 범죄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시점이고요.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이 이루어지면서 함께 범죄 행위를 같이 저지른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 뭐냐면 이들이 집단에 대한 어떤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같은 일탈을 저지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요. 소소하고 사소한 어떤 일탈 행위를 같이 저지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가까워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집단이 범죄를 저지르겠다라고 동기화되어 가지고 이 결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함께 공범이 되는 것, 공범이 된다는 것, 이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어떤 집단의 심리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이 범인들의 첫 번째 사건이잖아요.
그 나중에 범인 중 한 명이 인터뷰를 보면 뭐 살인을 연습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좀 두 가지 좀 제가 궁금한 게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전에도 이런 조직 폭력이라고 할까요? 조직 폭력단들은 분명히 존재했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무슨 편익을 위해서 금전적인 편익을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주로 많이 했다면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살인을 위한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그 전에 혹시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런 게 나타나는 이유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조직이 또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특히 여기서는 살인을 위해서 어떤 연습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혹시 그 전 사례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외국의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증오 범죄라는 게 있어 왔잖아요. 소위 그 헤이트 크라임이라고 해서 묻지마 범죄나 무동기 범죄로 표현되는 범죄 유형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집단이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인종에 대한 혐오, 뭐 또 어떤 대상에 대한 혐오, 뭐 성별에 대한 혐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그 특정한 어떤 대상을 공격하는 이런 집단 범죄가 있긴 했죠. 근데 사실 그거는 어떤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사실 지존파와의 어떤 사회적 분노와는 좀 차별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한국에 있어서는 조직 범죄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들이 살인을 저지를 때는 이유, 소위 동기가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었죠. 뭐 조직 이탈하는 자를 처벌한다, 아니면 또 조직에 항거하는 자를 뭐 이렇게 처벌한다, 뭐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지만 사실 지금 이 범죄와 가장 큰 차이점은 결국은 불특정한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범죄 유형으로든지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지른다. 이것이 기존의 어떤 한국에서 왔을 조직 범죄, 그다음에 외국에서 일어나는 증오 범죄와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래 와서 그 묻지마 범죄의 시초라고도 보면 되겠네요. 약간 이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자기들의 감정을 어쨌든 해소하는 이런 범죄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의 어떤 그 시발점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뭐 이런 연습을 하는 경우는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연쇄살인 범죄자들한테서 나오는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영철 같은 경우는 출소한 이후에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서 개를 끌고 산으로 가서 칼로 찔러서 공격을 했는데 이 개가 피를 흘리면서 막 도망가더라. 현장에서 죽지 않더라. 그래가지고 결국 결정한 것이 범행 도구를 바꿔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유영철이가 그 둔기, 쇠망치를 이렇게 손잡이를 잘라가지고 가방에 넣어 다니기 편리하게 제작을 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계속돼서 어떤 이런 끔찍한 살인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는 이런 그 예행 연습들이 종종 일어났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화범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얘기네요. 그렇죠. 사실 뭐 사람이든 개든 우리가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를 그렇죠. 자기 실험 도구로 쓰고 살해한다. 이것은 정말 화려치한 행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사건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그 여성을 상대로 천인 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이 당시 대한민국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이후에는 어떻게 사건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 5월 전남 영광의 평화로운 농촌 마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훗날 그곳이 잔혹한 살인극의 무대가 될 줄은 말입니다. 고향 선후배로 이루어진 6명의 20대 청년들이 어느 날부터 그곳에 집을 하나 짓기 시작했습니다. 대지 117평 위에 역계역자 형태로 지어진 건물은 방 3개의 지하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실의 모습이 수상했습니다. 사람을 가둘 수 있는 철장 감금시설에 소각장까지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곳에 살인 공장까지 만들었던 것입니다. 1994년 9월 8일 새벽, 일당은 트럭과 승용차를 나눠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경기도 양평 양수리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이 노렸던 사람들은 근처 러브호텔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부유층이었습니다. 이들을 납치해 몸값을 뜯어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갓길에 차를 세우고 주변을 살피던 일당 앞에 남녀가 타고 있는 그랜저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트럭과 승용차로 그랜저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차문을 열고 남녀에게 가스총을 발사해서
기절을 시켰습니다. 이후 테이프와 끈으로 피해자들을 결박한 뒤 영광에 있는 자신의 아지트로 이들을 납치했습니다. 일당들은 남자와 여자를 감금하고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일당은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피해자들에게 직업과 가족관계 등을 묻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남성은 반부대에서 일하는 악사 김 씨였고 여성은 카페 종업원 최 씨였습니다. 이들은 고액의 몸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자 일당들은 다음날 이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악사 김 씨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만든 뒤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당은 여성 최 씨에게 김 씨의 입을 막으라고 시켰습니다. 살인범죄 피해자를 참여시켰던 것이죠. 시키는 대로만 하면 살려주겠다는 말에 최 씨는 결국 김 씨의 입을 막는 척만 했습니다. 곧 김 씨가 사망하자 시신을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에 앉히고는 계곡 아래로 굴려서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살인 증거를 인멸하였습니다. 앞에서 지금 말씀하신 뭐 내용 중에 그 사람을 가두기 위한 그런 감금 시설을 한다든지 혹은 또 소각장 시설까지 갖추고 일명 살인 공장을 이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지존파죠. 이렇게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시설을 만들고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나 혹은 뭐 외국의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이거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는 이게 전무후무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 전에 이런 그 계획성들은 많이 드러났지만 실제 이렇게 장소를 만들고 피해자들을 거기서 시신을 증거인멸하기 위한 노력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지존파가 유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러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주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뭐 가옥들이 굉장히 먼 거리에 한 채씩 이렇게 있는 외국의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거주지 창고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놓고 피해자들을 납치해서 거기서 어떤 그 시신의 훼손까지 이어지는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조건들이 사실 잘 맞지는 않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결국은 그 범행을 하기 위한 장소를 만든 것이 시골 아주 외딴 지역이어서 지금 외국에서 일어난 케이스들하고 유사한 그런 그 지배 형태 또 거주 형태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 들은 것과 같이 몸값을 노리고 부유층 살해를 계획했던 이 조직은 이름이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지존파입니다.